10도가량 낮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국경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경절은 중국의 건국기념일로 춘절과 함께 최대 명절로 꼽히는 날인데요. 이 기간에는 19억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소비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용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서 소비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국경절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서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국경절 연휴의 반짝 이벤트로 끝날 것인지 세계도 주목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인도네시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골든 비자를 만들고 이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접경 지역의 출입을 금지해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스라엘군이 성명을 통해 레바논 국경과 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군사 제한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레바논군은 이스라엘 접경지 여러 지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의 배치는 레바논에 대한 지상 침공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소규모 시작 작전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전일 거래일보다 4.8% 하락한 37,919의 장을 마감하면서 1990년 이후 1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선거 기간 동안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 뜻을 나타낸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금융소득세율은 일률 20%인데 누진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또한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세금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0일 편집위원회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는 후보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만이 유일한 애국적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 성향 매체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을 해왔습니다. 마르크 류터 제14대 북대서양 규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류터 신임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사무총장 2차 끝난 다음 기자회견 통해서 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 출신 류터 총장에 대해 나토 안팎에서는 총리 재임 중 연립정부를 이끌면서 쌓은 경험이 회원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22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로 네팔에서 지금까지 204명이 사망하고 최소 30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몬순 시기에 산사태와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만 올해는 몬순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I did my way, my 네. way 노래. 사실 이거 노래 마지막. 부를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워낙 자기 고집대로 하는 내 길을 가겠다. 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길을 가겠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얘기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만류하고 걱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전면전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30일 날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 등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지역을 군사 제한 구역으로 선포하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인 다이의 주민들에게 특정 건물에서 대피하라는 긴급 경고까지 내렸는데요. 네. 여기는 바로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폭격으로 사망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군은 이스라엘 접경지 여러 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레바논 군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주요 분쟁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지난 1년 동안 적대에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발포하지 않았는데 병력을 철수한다. 이 얘기는 헤즈볼라의 전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이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신들도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임박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스라엘이 여러 작전에 대해서 미국 측에 통보를 해왔고 지상전에 대한 언론 보도도 다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국경 근처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제한된 작전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큰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가 1일 0시쯤 성명을 내고 국경 마을을 통과하는 이스라엘군을 레바논 민병대가 공격했다라면서 국경지대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전날 밤에는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 강도 높은 포격을 퍼부었고요.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전차포 발사도 있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이스라엘 정부 관리말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레바논에서 정찰 작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스라엘 측이 미국의 작전을 미리 알렸다 이런 내용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미국이 뭐 이 작전을 찬성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국경 침공 계획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휴전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추가적으로 군사 개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더 이상의 군사 개입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추가 공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는데 유럽연합 역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상황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유일한 애국적 선택.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맞습니다. 미국. 예. 이제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유권자들이 그녀와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만이 미국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 성격이 이제 진보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사를 늘 지지해왔는데요. 네. 해리스는 필요한 대안 그 이상이라면서 부통령, 상원의원, 주 법무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정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보다 자격 없는 후보를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원색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사적인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대통령직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그에게 맞서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하고도 지속적인 해를 끼칠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허리케인 헐린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이거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허리케인 헐린 때문에 125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경합지로 직접 가서 민주당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면서 냉비난했고, 또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하고 복구 지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2005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난맥상을 드러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비교하면서 이 헐린이 제2의 카트리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은 조지아주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연방정부의 대응을 아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다면서 허리케인 피해에 집중해야 될 텐데 돈 구하러 다닌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도 경합주인 서부 네바다주 일정은 다 취소하고요. 워싱턴 DC로 복귀해서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피해 지역도 직접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자연재 특히 허리케인은 종종 정권을 잡은 행정부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역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파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뉴올리언스 포함해서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그렇죠. 홍수 때문에 1,833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맞아요.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대선을 얼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이게 그렇죠. 정치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헐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 포함해서 6개 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5년 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건국절 기념 행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1일부터 7일까지 연휴가 이제 계속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국 기념일 메시지에서 경제 대신에 강대국 건설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테난맹 성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한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중국 최대 명절이 되는데요. 시 주석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5주년 중국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 그리고 민족 부흥 전면 추진은 신시대 당 국가의 중심 임무라면서 중국식 현대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치 이념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인데요. 작년 국경절 리셉션 연설에서 수요 확대, 경제 호전에 힘쓰고 대외 개방 그리고 개혁에 주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가 쏙 빠진 그런 상황이었고 네. 특히 올해는 중국이 부동산 불안과 내수 침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국경절 연설에서 경제 메시지 뭘 얘기할까 관심이 쏠렸는데 아예 빼버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과도 확연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가 75주년 그리고 5년 전이 2019년인데 그때는 70주년이어서 굉장히 네. 성대하게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모그를 걱정했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허난, 산둥, 장수, 안휘 일부 지역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배기가스 감축 조치를 시행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았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 그 경제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글로벌 이슈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람을 멈출 수 있을까? 네. 인데요. 이제 어제도 그 유럽의 정치에서 이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득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유럽의 정치 풍향계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여기는 자유당 극우 정당이고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형제들 역시 극우 성향 정당인데 프랑스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연합이 득세하면서 이제 같은 색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마린 르펜 이제 국민연합 원내대표가 유럽연합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오른쪽 바람이 잠깐 멈추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르펜 대표를 포함해서 27명이 오는 11월 27일까지 파리 형사법원에서 유럽의회 보좌진 허용 고용 범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2004년부터 16년까지 유럽연합이 유럽의회 보좌진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해서 유용한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이 정당이 받고 있는데 해당 자금은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유럽의회가 이 자금 유용으로 인해서 네. 피해액을 700만 유로 우론으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좀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유럽연합이 보고 있는데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원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금 횡령과 공모 혐의로 재판받는 르펜 대표는 최대 징역 10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 우론으로 14억 6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 네. 동시에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던 르펜 대표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이번 사건이 연루돼서 재판받는 27명 중에서 전 현직 의원 포함해서 르펜 대표의 아버지인 장마린 르펜 전 국민전선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에 좋지 않아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네. 자신의 정치 활동으로 중갑시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예, 주목되네요. 사실 뭐 그동안에 유럽에서 약간 뭐 중도 성향 정당들이 득세를 했었는데 네. 이번 이제 극우 성향 바뀌면서 사람들이 좀 새로운 뭔가 정당을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또 뒤져봤더니 이게 좀 구린 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 나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나온 거네요.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한 세기를 살아보니. 네.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이 쓴 네.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일 날 100세 생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1924년 10월 1일 출생이고요. 미국 조지아주 플랜리스 자택에서 생일을 보낸다고 하는데 17일 날 그 애틀란타주 폭스 극장에서 이미 100세 생일 기념 콘서트는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피부암 일종의 흑색종이 간과 뇌까지 전이가 돼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2월부터 연명 치료 중단했고요. 자택에서 호스피스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19일 날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인 로젤린 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쩌면 생애 마지막 투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길 바라는데요. 이 손자인 제이스 카터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힐스 부통령에게 투표할 계획을 하는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마 우편 투표로 진행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일 하셨는데요. 헤비타트, 그러니까 사랑의 집지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평생을 평화,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1994년 북한의 국제 원자력 기구 탈퇴 선언에 따른 북핵 위기 당시 직접 평양을 찾아가서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짓기도 했었고요. 이외에도 IT, 보스니아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사절로 활동하면서 그 공로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100년. 이 세월이 네. 엄청납니다. 사실 이 하루하루가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 다 뭐 했지라고 생각 안 날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 100년의 세월 동안 또 정치인으로서 또 네. 사회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매일 하면 됩니다. 네. 일본에서 무려 69년간 주식 투자를 해서 20억엔 우리 돈으로 184억 원의 자산을 모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8살이고요. 네. 일본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름은 시게루 후지모토 씨입니다. 네. 19살 때 일하던 이 반려동물 가게에서
증권회사 간부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그때 처음으로 하는 주식이 전자업체인 샤프. 샤프. 아, 네. 요즘은 그쪽 사라졌죠 시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정유회사인 에네오스 홀딩스였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1986년부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뭐 마작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매각하고 나서 6,500만 원 그걸 가지고 이제 종잣돈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원래 우량주를 사서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데 네. 이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사고 팝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사실 제 주변에 돈 번 사람 전 못 봤거든요. 네. 네. 계속 지켜봐야 되고 맞아요. 이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하루는 거예요. 벌어도 하루는 아닐 수 미치니까 있고. 예, 사실 그렇죠.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을 못 번다고 시장에서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와. 이분은 매일매일 팔아서 사고 팔아서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았는데요. 네.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미국 경제방송을 보면서 미국 시장 확인하면서 주식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자산도 그 잃어버린 30년 그걸 겪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음. 투자도 잘 안 하고 네. 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네, 네. 그것과 반대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예. 일본 가계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이 예금인데 이분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았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산을 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스마트폰, 자동차,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 없이 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음.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이게 또 돈이 생기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팁도 알려줬는데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과 비교해서 좀 부끄럽다라고 말을 하면서 버핏과 닮은 것은 나이와 주식에 대한 사랑 이것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쉬운 건 없다. 네.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뭔가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폴 영의 노래 Every Time You Go Away 함께 듣겠습니다. Hey, if we can't solve any problem, then why do we lose so many tears? Oh, so you go again when the leading man appears. Always the same thing. Can't you see we've got everything going on?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Every time you g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 3천 명, 20%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실업자 중 30대 이하는 55.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15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5% 증가한 58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는 66억 6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나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군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군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됩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리는 것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이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문제의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 북단으로 향하던 탈북 세터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네, 자 요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청에 따르면은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억 8,247만 7,584명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는 2023년 그 사반기에 비해서 175만 명이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는 160만 명 이상 증가했었는데 네. 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군요. 이처럼 인도네시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성비,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최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억 8천여 명의 인구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50.5 대 49.5 비율로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5살에서 64세까지로 전체 인구의 69.58%입니다. 이만큼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세대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한편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층은 22.95%인데요.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7.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을 세계 3, 4위 국가로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농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농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농촌 청년들이 인근 도시의 공장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전체 인구의 55.93%인 약 1억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네. 자바섬에 모여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수마트라, 칼리만탄, 슬라웨시 그리고 파푸아 등 다른 큰 섬들과의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바섬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 이게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든 비자로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의 최대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네. 골든 비자는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5년에서 10년의 체류 허가를 내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4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7월 25일 도입된 이후에 현재 골든 비자 신청자 수는 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골든 비자 신청자 대부분은 은행이나 금융 부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네. 아울러 세컨드 홈 비자 신청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컨드 홈 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면서 투자와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특별한 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든 비자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 최소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회사 건립 계획이 있으면은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겁니다. 네. 500만 달러, 그러니까 69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회사를 세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10년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네. 회사 설립 의향이 없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최소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8천만 원 정도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되면은 5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되고요. 투자 금액을 2배로 늘리면 체류 기간도 그만큼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골든 비자에는 투자 규모 이외에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은 중앙정부 기관에 제한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인공지능 AI 개발업체 오픈 AI 샘 알트먼 같은 CEO는 네. 외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골든 비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도 네. 인도네시아 최초로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코위 대통령으로부터 골든 비자를 수여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두고 예상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이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판매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 이른바
직구를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어떤 부양책들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네, 뭐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네. 특히 뭐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어려움에 빠져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 리오프닝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욕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 거의 뭐 수백 가지의 부양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의 반응을 전혀 얻지를 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조금 획기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제 시행이 돼봐야 아는 거죠. 항상 그렇죠. 모든 게. 네,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재정 정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좀 자금을 푼다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 수장들 네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하는 수장들이 나와서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가지고 이걸 좀 조정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20기 3중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마저도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방향을 새로 잡아나가겠다라는 일단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효과는 둘째치고 이걸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나 관찰자들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겠구나. 네. 해나가는 방향성을 잡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그 점하고는 다른 조치를 네, 취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정책 금리를 0.2% 내렸고요. 네. 지급 준비율도 0.5%를 내렸습니다. 보통 뭐 1% 내리면 한 200조 정도의 유동성이 풀리거든요. 뭐 그 전에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이거를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갖고 좀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비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지켜봐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주택담보금리 대출 그 금리도 0.5%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조금 과거보다는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네. 중국 정부가 그 전과는 좀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메시지, 시장의 네, 메시지. 네,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전 거와 비교를 비교해서 하면? 보면 방향성은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네. 주고자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진짜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걸 이제 그렇죠. 투자자들도 네, 네. 알아채게 되는 건데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위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진국 함정은 사실은 이제 중국같이 인구 대국이 네. 그 노동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 중진국 단계까지는 잘 왔는데 네. 그 다음에를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들을 다 중진국 함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거의 이렇게 주저앉았고요. 네. 사실 한국 이 단계를 돌파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대만이 여기를 넘어갔다. 네.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는 이제 노동 요소의 투입뿐만 아니라 기술, 자본, 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 단계를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경제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이거는 바로 사회 불안 요소로 연결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 입장에서도 중진국 함정을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가 돌파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 안정을 이루는 첩경이다라고 네.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사회 안정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게 조용해야 공산당의 정통성, 합법성 이런 게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중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지난 40년간 잘 왔는데 왜 이 대목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졌나. 이게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뭐 미국의 대중 압박, 뭐 국제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예.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산당이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체제 불안 요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해외 투자 자본 유입이 계속 네네. 아주 뭐 반토막이 나고 있고 그렇죠. 또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마저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이게 우리 중국 경제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고착이 되다 보면 네. 중국 경제가 회복력을 잃게 돼요. 회복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는 통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네. 이런 부양책을 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통할까요? 추가 뭐 부양책이 또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보이십니까? 네, 이번 조치가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과거에는 좀 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단발성적인 네, 네. 요소가 많았어요. 이게 나쁘면 요거에 탁 맞춰서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건드리면서 큰 흐름을 방향을 그쪽으로 잡겠다고 보는 거니까 네.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추가 부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네, 만드는 그렇죠. 그 시장은 기대 심리잖아요. 시장 심리라는 게 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과거 조치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리고 그 전에 그 코로나 시대 때도 그 풀지 않았던 소위 뭐 상품권 나눠주고 보조금 주고 이런 거 다른 나라들은 다 했잖아요. 네.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예. 안 했었는데 이번에 오. 지금 국경절 네. 오늘부터 7일까지 국경절 네. 연휴거든요. 이때 이제 뭐 상하이 같은 시당국에서는 소비 쿠폰을 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중국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이유가 이제 중국 정부도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으로 가거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뭐 빚으로 성장한 경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방 정부가 토지를 불화해서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지방 정부 재정도 보충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그 업체들에게 보증은 당연히 중앙은행이 보증을 섰겠죠.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결국은 분양이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부채가 많이 남으면 그게 금융권의 네. 악성 부채로 남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게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다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가야 되는데 부동산 자체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도 줄고 네. 부동산 개발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선택과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국민들은 과학기술은 국가정책이라서 알겠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내수를 진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수 진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돈이 생기면 전부 빚을 상환하거나 이런 데다 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네. 않는 거예요. 저축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도 중국이 한 60% 정도가 네. 경제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를 이끌었는데 지금 3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수, 투자, 수출인데 수출은 그런 대로 되는데 투자 같은 경우도 민간 투자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미 방향성을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부양책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네네. 또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뭐 이커머스 업체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고 그 사실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열심히 싸게 만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과잉 생산에 대한 제한을 하고 무슨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제 좀 큰 덩어리들인데 우리한테는 알퇴시라고 그래서 알리, 테무, 뭐 쉬인 이런 좀 저가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수출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 국내 제조업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취업률 이런 것도 개선해 보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초저가 공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이 저게 과연 저 가격에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것들이 가능할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왔고 더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기자들을 한 30명 정도를 중국에 초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역직구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역직구가 뭐냐 하면 이제 알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대기업이 한 64%를 수출하고 중소기업이 36%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뭐 그렇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법적인 어떤 정비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리가 대신해 주겠다는 플랫폼을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여기에서 파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면 알리의 전 세계 공급망이 191개국에 나가 있어요. 내가 거기다 뿌려주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화장품 업체들 한 100개 업체 정도가 글로벌 셀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향후에 한 3,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전자상거래가 한국 내부에서의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파는 거는 우리가 한 6,300억, 400억 불 수출을 하는데 전자상거래로 파는 거는 10억 불밖에 안 돼요. 그럼 한국이 좀 안 맞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소위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제적 플랫폼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알리 이런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희 그 물건 만들어줘 그러다가 가격 낮춰줘 제품 디자인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해외 못 팔아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어떤 제재처럼 느껴질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못하는 걸 뭐 디자인도 해주고 팔아주겠다는데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게 그 우리 배달 앱의 경우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 무료로 하다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정부도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초에 알리가 왔을 때 한국 시장만 보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자기네가 해외로 배송해 주겠다. 이런 거고 거기에는 한국이 발달된 이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그 인터넷 시스템 이런 거를 한국의 기반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이 셀링을 해주겠다. 지금은 수수료도 안 받겠다고 그러지만 좀 있으면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낮춰달라고 그럴 거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사실 지금도 뭐 저품질 제품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자주 보게 되고요. 어린이 제품에서 맞습니다. 개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또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논란이 그렇습니다. 계속 있어서 네, 네. 좀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9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보가 해외로 떠도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보보호법 7조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업체에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성원 아나운서가 알리의 회원이면 네. 그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이제 처리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만일 우리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자료들이 북한으로 가면 네.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데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네. 정확하게 규범을 지키면서 하라는 그런 그렇죠. 이제 메시지를 그 벌금을 통해서 준 거고 그다음에 네. 뭐 배송 시스템 뭐 교환 시스템 이런 거는 그거야 뭐 이제 세월이 가면은 네, 나름대로 환불 예, 뭐 뭐 이런 이게 것도. 해결이 되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우리 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역직구 이런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중국 경제가요, 그 나빠지면 한국에도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좋아도 우리도 어렵지만 네. 그러나 이제 한중 경제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중간재들이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 저희가 과거처럼 제조업의 기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공급망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망을 획득하는 기지인지 아니면 시장으로서의 중국인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나눠서 네. 우리가 이 업종별로 또 여러 업체별로 구분을 한다면 분명히 한중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은 그 틀 안에서 충분히 확대해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